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7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마르는 동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박입니다. 네. 오늘은 파이팅 있게 가죠. 오늘은 녹음 실패 없어요. 저번 방송은 너무 조금, 죄송해요, 진짜. 네, 듣는 분들도 좀 힘이 빠지셨나 봐. 올리지 말 걸 그랬어. 이거 왜 올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 느낌들이.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무료로 안 하는 거 참 잘했다. 니네 무료로 안 했다가 우리 이거 유료로 올렸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무료로 했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의는 아니었어요. 네, 다 정민여 때문입니다. 정민여 때문이에요. 모든 건 다 내 탓으로 돌리기야, 진짜. 혼자 욕까지 해 그냥. 자, 그래서 이제 78번째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여전히 근데 어린 왕자에 대한 호평이 많아요, 댓글에. 너무 감동이다. 맞아. 네, 책이 그래서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책을 선정하더라도 우리 뭐 정박님 그리고 또 저의 탁월한 해석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넌 빼. 그래도 이제 좋은 책을 선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야심차게 여러분이 별로 예상치 못한 책이지만 이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 좋은 책. 네. 그런 책을 하나. 그리고 아마 단일 책으로는 가장 저희 역사상 두꺼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두께로도 책이 과연 출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저 정도만 3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저거 왜 나눠서 안 하고 저렇게 한 권으로 했지? 이런 책들을 벽돌책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두껍게 정말 부피감으로도 장난이 아니죠, 그죠? 사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예전에 뭐 국어대 사전 뭐 이런 거 보면 네. 그 누구야 양희승인가? 이희승. 네. 양희승은 누구예요? 결혼은 미친 농구 선수 아니에요? 그런가요? 하여튼 그분의 사전 이후론 저렇게 두꺼운 책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도 뭐 읽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저거 읽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저 벽돌책 제목이 뭡니까? 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응?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우리 프로메테우스는 잘 알잖아요. 그죠? 프로메테우스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맞습니다. 저주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계속 새가 와서 쪼아먹나 머리를? 머리를? 묶였나? 그렇죠. 사슬에 묶여서. 코카스의 바위산에 묶여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무슨 잘못을 했냐고 프로메테우스가. 프로메테우스가 네. 여자 뺏었겠지 뭐. 신의 여자를 뺏은 거야.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불을 훔쳤거든요. 그래서 인간한테 갖다 줬죠. 맞습니다. 맞죠? 네. 그 불을 여자 때문에 훔친 거예요, 그러면? 여자 때문에 훔친 건 아닌데 내 마음의 뜨거운 심장을 마치 훔치듯이 그런 불을 훔쳤죠. 신한테서 원래 불은 그렇죠. 신만 만질 그렇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이걸 가져다 주니까 인간이 엄청나게 힘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진노를 사가지고 코카스 그 암벽에 묶여가지고 매일 독수리가 와서 그 간을 쪼아 먹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음 날 간은 또 자라 있고 또 쪼아먹고. 끊임없는 형벌을 받았는데 결국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물리치고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여자가 나오죠. 우리 판도라의 상자. 네. 바로 제우스 쪽에서 신들이 네. 그 판도라를 보냈잖아요. 프로메테우스 형제가 있었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있고 에피메테우스가 있었는데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먼저 한다 이거죠. 프로가 그렇죠, 프로. 붙으니까. 근데 동생은 에피메테우스,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판도라를 보내니까 형이 경고를 하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신들의 계략이 있다. 네. 근데 결국 동생이 앞뒤 생각 없이 무조건 예쁘니까 열어봤지. 결혼을 하고 그리고 판도라가 결국 그 상자를 열게 되잖아요. 여니까 모든 게 다 이 세상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 시기, 질투,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상에 다 흩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딱 닫으니까 희망만 안에 하나 들어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에도 나오죠. 네. 참 그래도
그리스 신화 참 재밌게 썼어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플롯이 탄탄해. 플롯이 탄탄하고 막 다 쏟아져 나갔는데 마지막에 희망 하나가 남아있다. 이런 거 참. 그러니까 그 판도라 상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성을 상징한다고 하죠. 본래 그래요? 우리 정신분석학에서 뭔가 담는다라든지 상자 이런 건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뭔가 그 내보내고 네. 이런 것들은 출산한다 이런 뜻도 되니까 그게 이제 사실 판도라 상자 자체가 여성이다 이거죠. 그 여성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남자에게는 판도라와 같다. 희망과 같. 그 마지막 희망이 아니 그 닫혀 있잖아. 다안 좋고 마지막에 희망만 있어. 어차피 희망은 만져지지도 않는 건데. 네. 그런 존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네, 무슨 뜻이야? 자, 바로 우리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줬듯이 네. 자연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힘을 바로 우리 인류사에 갖다 준 사람, 바로 원자폭탄, 핵폭탄을 만든 핵폭탄의 아버지, 바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이를 다룬 우리 일당국에서 처음 전기 평전을 다룬 셈이네요. 지금 네. 바로 그 오펜하이머의 일생을 추적한 그 책이 바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죠. 네. 핵폭탄 북한에서 만든 거 아니었어요? 북한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노스코리안 프로메테우스라고 따로 있어요. 책이. NK 프로메테우스라고 김정은을 다룬 책이 있어. 그거 말고 요건 이제 그 처음 핵폭탄을 만든. 그렇죠. 근데 그 평전 처음 저희가 하는데 네. 평전이랑 전기랑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인전은 전기인 거죠? 네네네. 일단 평전은 아닌 거죠, 그거는 위인전. 평전이라는 것도 뭐 전기의 일종이죠. 전기인데 바이오그래피인가요? 네. 하여튼 전기인데 이제 평전은 말 그대로 이 지은이가 흔히 말하는 코멘트를 단다, 좀 더 평가를 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이나 평가가 들어간다. 정민이 빨리 해. 전기는 일렉트릭 아니냐고. 그건 너무 하수 같잖아. 난 이제 많이 성장했다고. 78회나 돼가지고. 너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잖아 이거. 전기는 일렉트릭 아닌가요?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런 평이 정도, 들어가 있다? 예, 평가가 좀 그럼 더. 그게 좋은 평일 수도 있고 나쁜 평일 수도 있고. 그렇죠. 평전이라는 것들은 지금 말씀대로 호평이라든지 악평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좀 맞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문화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좀 면전에서 대놓고 사람들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뒷담화 문화가 많이 발전해 있고 또 이 기록을 남긴다고 할 때 우리가 글로 잘못 기록 남기면 정말 이건 만대의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우리 주례사 비평, 주례사 평전 이런 게 많죠. 좋은 말만 잔뜩 늘어나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모든 것들이 성웅이 되고 모든 것들이 위인이 돼버리고 좀 가감 없이 팩트를 위주로 담은 평전이 좀 우리는 조금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 우리는 다 위인전이잖아요. 뭔가 마지막에는 교훈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처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한다가 그렇죠. 결론이잖아요. 너무 교훈적인 그 네.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천재고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와 또 반대로 그 어떤 여러 가지 야망이라든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 약함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드러나야지. 우리도 아니 이렇게 참 약점 많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결단력 가지고 크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그게 더 진정한 의미에서 교훈을 주는 건데 우리 무조건 숨기려고 하잖아요. 이 위대한 사람이 여자 관계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그거 다 빼버리자. 위대한 사람이 이런 거 좀 약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언행을 했다. 이것도 빼버리자. 그게 남는 게 전부 다 탈색돼 버리고 나중에는 인간이 안 남아 있고 그냥 관념 자체만 남아 있잖아요. 신만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저희도 어릴 때 위인전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그렇죠. 위인전. 그러니까 네. 재미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근데 위인전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래 비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인생에서 다이나믹스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나중에 읽어보면 이 오펜하이머 하면 우리가 정말 뭐 과학자 천재니까 순탄하게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천재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막 읽어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죽이려고도 했고 오펜하이머가? 네, 공산주의 활동에 빠지기도 했고 그런 정말 우리가 갈짓자를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왔다 갔다. 이런 걸 봐야지 우리가 예전 사람들도 이렇게 천재도 우리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괴로워하고 살았구나. 그래야지 오히려 더 그 서로 간에 끈끈한 연대감이 느껴지잖아요. 인간으로서. 네. 자, 그러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꼭 한번 가고 싶은 시간. 광고 타임.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네, 요즘에 이 뿌리마켓 선식 때문에 우리 정민여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과 아이에게 밥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꽤 많이 투자하다가 그렇죠. 이제는- 싸움도 하고. 네, 이제는 가정의 평화가 왔어요. 선식으로 찾아온 평화. 글쎄요.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신에게서 인간에 전달해 준 것처럼 뿌리마켓의 선식이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우리 가정에는. 나도 너무 지금 자기주의 같은 난 너무 힘들어. 네,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갖다 줬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음.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진짜 좋아요. 뱃살이 진짜 쏙 들어가더라고요. 여름은 또 입맛이 없다고 이럴 때 선식 하나 먹고 가는 거예요. 맞아. 영양은 챙기고 네. 다이어트도 하고. 회식할 때도 어떨까? 왜? 회식할 때도 선식 먹으면 어때? 고기를 거기다 찍어 먹을까? 왜 가루를 고기 뿌려도 되죠. 미숫가루 네, 이렇게 맞습니다. 찍어 고기 먹는. 먹지 마.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어. 선식 한 잔씩 먹고 가는 거야. 오늘 회식하기 싫어요? 그게 회식이지. 건강하게 갑시다, 회식도. 자, 뿌리마켓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회식 자리에도 어울립니다, 여러분. 네. 예, 뿌리마켓 선식 포털 사이트에서 뿌리마켓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공지사항에 링크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마켓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실 때 배송 메시지란에 일당백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자, 이제 프로메테우스, 그냥 프로메테우스도 아니고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네. 이 평전 누가 썼습니까, 일단? 쓴 사람은 네. 카이 버드, 마틴 셔윈 두 명이 공제를 했는데요. 네. 뭐 하긴 둘 다- 혼자는 저거 못 써. 근데 어떻게 저만한 걸 다 쓰니, 저거? 이게 사실 거의 뭐 1100페이지가 넘지 않습니까? 1100페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카이 버드 같은 경우는 그런 저널리스트 탐사 이런 그 책을 가지고 하는 네네. 사람들이 많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유명했던 그 The Best and Brightest 서튼 헬버스템이라고 유명한 헬버스템, 예, 헬버스템이라고 유명한 언론인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미국 언론에서 근무하다가 독자적으로 내가 취재를 해가지고 책으로 아예 독자들과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식의 책을 내는 어떤 독립 언론인들도 전통이 있거든요. 네. 이 카이버드 같은 경우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낸 사람이고 마틴 셔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영문학과 미국사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인데 네. 이런 책들을 많이 냈죠. 이 두 명이 정말 수백 명의 오펜하이머 주변 사람들을 지인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그 물리학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 아카이브라고 하죠. 어떤 네네. 오펜하이머 관련된 자료들을 디지털 처리된 걸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그 아카이브 자료를 뒤지고 모든 기록들을 뒤져가지고 정말 뭐 제가 봐도 이게 야 이건 뭐 한 개인을 다룬 이 형식에서도 모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정보는 네, 다 다. 동원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평전을 뭐 저도 많이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그래도 네. 뭐 있잖아요, 몇 명. 뭐 제일- 전태일 평전 유명. 그렇지, 전태일 평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마 체게바라 평전 네. 뭐 이런 거 아마 좀 유명했던 것 같고. 칼막스 평전도 되게 유명했던 너 것 같아요. 평균들이 뭐 네. 이런 근데 저렇게 두꺼운 건 처음 봤어요. 그 사람 인지도에 비해서 너무 두꺼운 거 아닌가. 아니죠. 책이 네. 간지가 네. 그러니까 간지라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정말 간지난다라고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누가 예. 이 책을 선택했다면서요? 아니 저도 이거 딱 보니까는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네. 책 좀 읽읍시다라는 그런 걸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무한도전에 했었던 거기서 하하가 골랐던 책이 이 책이었었더라고요. 왜 골랐어요? 읽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제일 간지난다고 그때는 두껍고 간지난다고 했다가
와 막 등장인물이 1000명은 더 되는 것 같아 뭐 그렇고. 동양물 많죠. 네. 뭐 모든 2차 세계대전 관련해 가지고 네. 미국 그리고 유럽의 물리학자들 이름 다 나오죠. 그럼 정박님이 이거 다 읽으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 책이 2010년에 번역돼 나왔거든요. 네. 그때 한번 읽었고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봤죠. 근데 이런 책은 도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요, 이 책은 잘 읽혀요. 왜냐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드라마잖아요. 거의 한 인간의 인생이.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읽히니까 이게 뭐 그렇게 막 우리 그 뭐 블랙홀이라든지 뭐 물리학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블랙홀에 약간 상처받으셨나봐. 상처받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블랙홀의 되게 이론적 있으시죠. 기초를 처음 네. 만든 사람이 오펜하이머예요. 사실 중성자별 관련. 블랙홀이요? 네, 블랙홀 관련해서도 오펜하이머가 상당히 중요한 논문을 쓰기도 하고. 이 사람 우주 이쪽은 아닌 거 아니에요? 물리학자죠. 물리학자, 이론 그러니까 물리학자. 폭탄을 만들었겠지. 아니 근데 물리학이라도 천체 물리학 이쪽은 또 다르잖아요. 천체 물리학 아닙니다. 이 사람 이론 물리학. 근데 네. 블랙홀 얘기를 했어요 또 이 양반도. 그 이제 중성자별 관련해 가지고 그 같이 공제를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아주 뛰어난 천재인데 네. 본인의 독자적인 인사이트나 본인의 독자적인 이론보다는 사람들하고 딱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문장만 들으면 다 알아버리는 사람들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자극을 주고 그 이론들을 발전시키도록 아주 고무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그 핵폭탄을 만드는 흔히 말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이 사람 책임자가 된 이유가 이 사람들을 잘 조직해내고 그 사람들의 각계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스포트를 잘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 그럼 미국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결국 이제 부친은 독일에서 이민 온 유태인이고 네. 모친도 유태인이죠. 이민 왔던 또 유태인이네 그러면. 유태인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펜하이머 할 때 하이머 이걸로 끝나는 것도 이제 유태인의 이름인 거죠. 네. 하이머. 하이머, 하임 들어가는 것도 유태인. 네. 알겠습니다. 오펜하이머 쓴 사람들은 저널리스트들. 네. 저널리스트들. 뭐 저자 얘기는 뭐 이렇게 뭐 길 건 아니겠네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 게 소설은 내가 상상해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기라는 거는 특히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국 같은 경우가 기록이 잘 보존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필름 형태라든지 문서 형태로 또 급기 문서가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공개가 되죠. 네, 되니까 그 자료들을 다 이제 서로 이제 각기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을 교차 분석하는 거죠. 실제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업들, 그러니까 이 수작업에 시간이 많이 들지만 사실은 이미 있던 자료를 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결국 노력과 시간과 이것만 들이면 오히려 또 그런 면에서 힘든 작업이고 아주 어려운 작업이지만 또 해볼만한 작업이죠. 네. 자, 그러면 오펜하이머 이 사람의 일생 이야기가 오늘 주 스토리가 좀 되겠군요. 그렇죠. 결국 오펜하이머가 오늘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이유는 결국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한반도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핵 문제잖아요. 그 핵 문제 연원이 어떻게 된 것이고, 맞아, 항상 궁금했어.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알려면 결국 핵을 만든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었고, 그 사람은 핵을 만들고 나서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런 걸 짚어봐야지. 우리가 결국 문제의 어떤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봐야지 이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는 핵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을 한번 근원을 오리진을 한번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펜하이머의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정치인뿐 아니라 우리 지금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거는 핵무기라는 건 특히 이전에 뭐 무기들이 쭉 발달해 왔습니다만 그런 무기 발달의 연장선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핵무기는 완전히 다른, 그죠? 성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오펜하이머도 다른 물리학자들도 이 핵폭탄을 만들고 나서 이것은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라 절멸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다 해도 그 폭탄이 아무리 세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기는 한 방으로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다. 이게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이거. 그리고 처음에 이 과학자들이 겁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페르미 같은 사람은 이 핵폭탄을 실험하다가 지구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핵폭탄의 어떤 폭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버섯 구름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히로시마에 관측된 것도 거의 뭐 17km까지 올라갔다잖아요. 그 정도로 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터지다가 네. 이게 지구상의 대기를 점화시켜가지고 지구 전체가 다 불타버릴 수 있다 이거죠. 지구 전체의 대기가 그런 정도 위험성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할 거냐 말 거냐 갖고도 사실은 논란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계산을 이제 해보니까 지구 전체 대기가 점화가 돼가 불탈 확률은 100만 분의 3이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자. 그렇게 된 건데 네. 지금 사실 핵무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소련에서 개발했던 신형 핵무기는 그 핵무기 한 방이 네. 미국 텍사스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적이 우리 한반도에 2-3배 되잖아요. 네. 근데 핵무기 한 발이 다 날라버릴 수 있는 정도다 이거 초토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원자폭탄이랑 네. 핵은 다른가? 핵폭탄은?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네. 왜 그거는 원자폭탄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일본에다 떨어뜨린 거는? 그게 있잖아요. 네. 핵폭탄이다, 핵무기다 하면 이게 오히려 본래 이름에 더 맞는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좀 거부감을 일으켜준다 이거죠. 원자폭탄은 거부 아니에요? 원자라는 것들은 좀 네. 물리학, 과학적인 좀 가치 중립적인 느낌을 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핵발전소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핵발전소란 말을 써야 원자력 돼요. 발전소랑 핵 발전소랑 같은 같은 거예요? 거죠. 네. 근데 일부러 원자력 발전소 해가지고 좀 가치 중립적인 느낌을 주게, 과학적인 느낌을 주게 하는 거예요. 북한 무기 할 때는 북한 핵이라고 그렇죠. 반드시 북한의 원자 무기 이런 말 안 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용어에도 그 어떤 미묘하게 그 가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원자폭탄이랑 수소폭탄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핵 분열 때 일어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네. 하는 거고 수소폭탄은 바로 우리 태양하고 똑같죠. 핵 융합 때 일어나는 그 에너지니까 이거는 이 차원이 또 달라지는 거죠. 수소폭탄은 뭐 과학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거 좀 설명드리기 힘든데 네. 중소소를 넣으면 넣을수록 이 폭발력을 늘릴 수 있으니까 네. 폭발력이라는 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네네. 뭐 이 물리학적인 얘기는 저희가 가능한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겐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핵 무기를 처음 만든 그때 당시 이야기가 주로 이 책에도 이제 제일 많이 다뤄질. 그렇죠. 근데 네. 또 그 오펜하이머가 네.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하다는 게 네. 그럼 사실은 미국에게 그 원자폭탄을 만들어준 총책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애국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이 1945년 전쟁에 승리한 이후로 갑자기 또 소련을 경쟁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냉전 체제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약간 핑크빛, 약간 좀 좌파 쪽 그런 쪽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한 것 이런 것들에다가 또 이 사람이 너무 원자폭탄이 그 참상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보고 나서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소폭탄이라든지 그리고 원자폭탄 이것들을 한 나라가 가지면 안 된다 네. 이런 방향으로 이 사람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당시 미국의 산업계라든지 군사 수뇌부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메카시즘 분위기하고 결부돼가지고 빨갱이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완전히 매국노로 몰아버린 거예요. 반역자로 청문회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네. 조국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조국은 이 사람을 버리고. 오히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프로메테우스 운명하고 똑같잖아요. 아. 맞지 않습니까? 오. 프로메테우스가 바로 갇혀 그리고 간을 쪼이듯이 네. 정말 제우스의 진노를 사서 또 미국의 권력자들이 진노를 사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내다버리진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프로메테우스도 결국 그 독수리한테 간을 쪼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독수리잖아, 상징이. 왜요? 아 그래? 미국 그렇죠. 상징 독수리야. 한화가 아니고 어? 한화 이글스 아니에요? 아니, 하나도 독수리인데. 그렇죠. 근데 본래 독수리는 로마 때 이후로 다 이제 서양 태양의 대부분이- 대부분 나라 상징이죠. 아 그래? 로마 때부터 독수리가 네. 되고 나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쌍두 독수리거든요. 독수리가 머리가 2개예요. 그거는 목소리가 머리가 2개예요. 한쪽은 유럽, 한쪽은 아시아다 이거죠. 러시아, 유라시아니까. 자기네들이 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네. 우린 동양은 뭐예요? 새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그거잖아요. 바로 까치? 봉황. 아하. 봉황 있잖아요. 청와대 봉황 전설상에서이지만 봉황이나 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통 최고권력을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하는 새는 뭐죠 진짜? 우리요? 우리는 까치인가요 진짜? 까치. 일본은 까마귀 보통 말을 하고. 네. 아 자기네들도 까마귀라고 얘기해요? 네, 일본은 까마귀가 친근하죠. 네. 우린 참새 아니에요? 동요에도 있잖아. 까치까치 설날. 아 그건 너무 야해. 그리고 저는 근데 이제 핵무기가 해야지. 네. 핵무기가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끔찍한 무기긴 한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가 개발된 이래로 지구상에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시절이 난 없는 것 같아요.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죠, 진짜. 그러니까 네. 왜냐면 지구상에 늘 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네. 뭐 물론 이제 지금도 뭐 국지전 약간씩의 뭐 테러나 뭐 이런 건 있긴 있습니다만 뭐 나라와 나라가 뭐 아주 심각하게 막 전면전을 펼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핵무기 덕분인 것 같기도 해서 그렇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굉장히 죄책감을 그 핵무기 개발한 과학자들이 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크게 보면 또 보람을 느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못 건드는 게 핵 때문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유 예리하시네. 약간 너는 저기 쪽인 것 뭐야? 같아 그러면. 아니야, 나 아무런 정치색이 없어 나는. 아니 태극기야. 아니야. 아 우리도 핵 가지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있는데 왜 우리 없냐? 예, 예. 그게 저기야 태극기. 아니 나는 우리가 가지자가 아니고 북한이라도 그걸 갖고 있어야 한다고. 아 북한이라도 그러면 저기고 저 뭐 또 종북 좌파 주사파 경기 동부연합이고. 나는 그런 거 극우와 아무것도 극자를 몰라. 자꾸 넘나드는. 뭐라 하지 마. 나 정치색이 없다고. 야 이게 통하네. 근데 사실 그런 견해가 있죠. 지금 우리 정프로 말씀처럼 네. 핵무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화를 지켜왔다. 근데 이제 또 그런 비판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핵전쟁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네. 그 앞으로도 핵전쟁이 없다는 걸 보장할 수는 없다. 뭐 그러게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게 사실은 지난 냉전 때 보면 정말 일촉즉발의 위험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컴퓨터화가 너무 초래되면서 이게 너무 지금 더 위험해졌다는 거죠. 컴퓨터화가 초래되니까 아 인간이 직접 네, 누르지 오히려- 않아도 되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잘못된 어떤 공격 정보가 날라온다는 거죠. 지금 레이더상에 오류로. 소련의 미사일이 막 날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야, 그럼 우리도 다 열어. 빨리 때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그게 사실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그 핵전쟁을 수행하는 데가 콜로라도에 있는 북아메리카 그 항공방위 사령부 쪽에 보면 네. 뉴욕타임스 옛날 보도를 보면 79년 1월부터 1980년 6월 사이 그러니까 딱 1년 반 사이에 잘못된 경보만 무려 3,804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많네 네, 생각보다. 아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질수록 이 무기 체계에서 반격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네. 이런 것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대통령의 최종 결정보다 군사 지도자들 일부가 야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할 이유 없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선조치 바로 후보고 이래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 이게 오히려 이게 진짜 더 위험한 그러니까 핵전쟁 위험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좀 군비 축소죠. 군축을 해야 되고 핵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 군축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엔 또 다시 1989년 냉전 해체 이후에는 핵 통제가 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좀 줄어져 가다가 지금 다시 또 경쟁이 돌입하고 있죠. 러시아도 네, 네. 그렇고. 지금 누가 갖고 있지? 핵은? 네. 미국, 러시아, 뭐 북한. 프랑스, 영국. 프랑스도 갖고 있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핵 클럽이라고 하죠. 그 네. 공식적으로는 자 미국이 가장 먼저 실험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49년에 영국. 그 당시엔 소련이 성공했죠. 소련. 그 다음에 52년에 영국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 60년대 들어와서 프랑스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독일도 있겠죠. 중국이 성공하고, 독일은 하면 안 되죠. 독일은 네, 안 되죠. 독일은 안 되겠구나. 아, 그리고- 독일 왜요? 그 2차 이거 딱 잡고 있죠. 예, 미국. 독일은 그럼 핵 없어요? 없죠. 아. 배치만 돼 있겠죠. 예전에 배치돼 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원천 기술을 다 독일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독일 과학자들이 자꾸 러시아, 미국에 나가가지고 다 했죠. 그리고요 또 중국.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인도까지 6개국이 인도? 예, 인도까지 핵클럽이고. 파키스탄. 파키스탄 그러니까 다 비공식적인 거죠. 거의 비공식. 그다음에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현재 북한도 이제 들어간다고 보죠. 그러면 이 공식과 비공식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미국의 승인? 뭐 72년까지 하고 나서 요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고 네. 그 이유는 다 물론 그걸 안 하기로 안 넣어주기로 아무리 개발해도 안 넣어주기로 정했죠. 기존 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만드는 거고 이거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 거죠. 아니죠.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핵 확산 NPT 금지 조약이라든지 핵 비확산 그 조약과 IAEA가 사찰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사실은 핵 개발을 가장 한반도에서 먼저 시작한 데는 남한이죠. 북한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시작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때 왜 박정희였나? 뭐 그 대통령이 그때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만들려고 했었고 그래서 잡혀갔고.
누가 잡혀가? 박사님이. 이위소. 아니 뭐 그 이야기를 김진명 소설가가 네. 이제 무궁화꽃이 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희소 박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희소 박사 유족이라든지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물론 이희소 박사 이론 물리학자고 네. 그 이희소 박사가 사실 상당히 노벨 물리학상에 근접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 해가고 좀 관련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일각에서는 또 아주 극적으로 만들었죠. 이희소 박사가 뭐 일본 출장을 와 있을 때 극비리에 그 비행기를 타고 다리 안쪽에다가 슬개도를 넣어가지고 숨겨와서 청와대 지하실에서 다리를 절개해가지고 만들어 피해 묻은 꺼내서? 슬개도를 꺼내서 줬다. 뭐 이런 그 너무 좀 약간 조금 너무 드라마적인 포항제철소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뭐 그런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당시 그 한국에도 똑같았죠. 당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여러 가지 뭔가 닉슨 독트린이 나와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의 손으로 지켜라 이러니까 당시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우리 핵을 가져야겠다. 핵만 가지면 아무도 꼼짝 못해. 해가지고 그 처음에 프랑스 쪽하고 접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슬개도를 완성을 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1년에 연 20kg 플루토늄 생산할 수 있는 슬개도. 그러면 우라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라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려면 그게 한 25kg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우라늄 U235 비율이 네. 그 90% 되는 게 25kg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사실. 사용 후 그 우리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네. 핵 연료봉 재처리하면 아. 6에서 8kg 정도면 핵무기 하나 만들거든요. 오 진짜?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3발 정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빨리 만들자. 아니 74년에 그랬는데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프랑스로 압력을 넣었고 직접 나중에는 그 카트 대통령이 당시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누구라고요?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담판을 지은 거예요. 절대 팔지 마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 뭐 공부 참모를 했던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우련 변호사였나? 선우재덕의 삼촌인가? 하여튼 탤런트 그쪽이 자기가 분명히 들었는데 81년에 국군의 날에 박 대통령이 핵폭탄을 딱 군사 프레이드에 보여주고 오. 자기가 은퇴하겠다. 네. 그는 이제 안을 만들어줬고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지금 90%까지 완성이 됐다. 아무리 미국이 방해를 해도 뭐 이런 이야기도 돌았죠. 그런데 그 증언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79년 11.6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면서 전두환 정권이 미국하고 어떤 바트를 했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핵과 관련된 서류와 다 갖다 이런 주고. 것들을 다 주고 핵 발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원자력 발전이라는 용어로 이제 공식화시켜버렸죠. 그리고 그 핵 개발을 추진하던 조직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 네. 조직을 아예 바꿔버렸죠. 원자력 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또 노태우 대통령 때 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절대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 그래서 당시에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 이후로 91년까지 그레그 대사의 비망록 이런 걸 보면 한 최소 400에서 700발 정도 남한에 항상 핵폭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91년에 다 철수했죠. 부시 대통령과.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아쉬워해? 비핵화가 달성이 됐죠. 좋겠어. 아니 핵이란 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해질 수 있죠. 하나를 터지면 어떡할래? 아니 그래도 이걸 갖고 있어야 좀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어도 우리가 쏠 수가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 왜 못 써요? 미국 핵무기야. 미국 애들이 쏘는 거지. 우리가 버튼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추를 미국이 갖고 있죠. 아. 우리 땅에만 있는 거지. 아, 그럼 됐어. 그럼 아니 안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를 네. 독립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거하고 네. 독립국의 성격이 약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위험하지. 그게 훨씬 위험하죠. 그러면 소련, 영국 얘네들은 다 자기가 쏠 수 있어요 버튼을? 자기 그럼. 거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러니까 근데 바로 지금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한 거예요. 네.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는 국가의 생존이 가장 담보하는 최종 수단이다. 그래서 북한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펜하이머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핵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지식은 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비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핵무기를 꽁꽁꽁 우리만 갖고 있을래 해도 마치 그 핵과 관련된 지식이란 것은 태양 아래 녹는 얼음 과자 같다 이거죠. 그 얼음이 녹을 수밖에 없듯이 다 우리만 독점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핵무기와 같은 테러 무기를 보유하는 게 오히려 미국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핵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취약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바로 그때 핵무기를 만들자마자 이 사람은 예언을 하고 핵이 확산되기 때문에 국제 통제를 두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 꿈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에 우리가 2001년에 9.11 테러 났지 않습니까? 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 예전부터 그 테러를 예고를 했어요. 예견을. 그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그럼 핵폭탄이 이제 갈수록 소형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련의 소수 극렬 세력들이 이런 걸 들어오겠다 가방에 싶은 숨겨오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뉴욕을에서 폭발할 수 있느냐니까. 폭발할 수 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폭발물 들 상자라든지 트럭 이런 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네. 뭐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 하니까 오펜하이머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뭐라고?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다 열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가방 열고 이러려면 드라이버가 그 방법이 없다는 소리죠 결국은. 그 실제로 2001년 9.11 테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핵테러에 대한 방어책은 핵무기에 대한 방어책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만들었지만. 방어는 아예 없는 없는 게 거구나, 그거. 우리가 예전부터 하지만 천하무적이 되려면 저걸 안 만드는 게 되잖아요. 네. 내가 천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저게 하나도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동양적인 이 사람이 인도 사상에 나중에 바가바드 기타를 아주 좋아했는데 뭐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항상 그 총기 논쟁과 비슷한 거죠. 총기를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총기가 사고가 자꾸 일어나서 아이들이 죽고 다치니까 총기를 없애자라고 하니까 트럼프 주장이 있잖아요. 총기를 가지게 해야지 총기 사고 날 때 바로 반격해갖고 저놈을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기를 가져야 된다. 네. 아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사용하고 싶잖아요. 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골이나 이런 데서 집이라든지 이럴 때 함부로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있고 이럴 때 흉기가 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있는 그런 농기고를 하더라고요. 그걸 함부로 눈에 보이는데 절대 두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칼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 감정이 어떤 격발되고 네. 막 충동적으로 될 때 뭐라도 팍 꺼내가지고 쓰고 싶으니까 그쵸.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절대 그런 칼이라든지 송곳렛이라든지 이런 거를 눈에 보이지 않게 꽁꽁꽁 어디 숨겨놔요. 그런 게 맞거든요. 맞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오펜하이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가 이 핵군 축에 있어가지고도 아주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를 한 거죠. 네. 다만 이제 그 오펜하이머는 과학자로서 네. 뭐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현실 국제 정치에서는 뭐 통하기는 어려운 얘기인 것 같다. 다 같이 뭐 핵무기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으나 그러기도 불가능할 뿐더러 설령 그렇게 많이 다 안 갖고 있으면 또 오히려 만들지 뭐라도. 아니 뭐 안 만든다고 치더라도 오히려 난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들이 근데 냉정해 보면 지금 북한과 같이 이쪽의 저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한국어판 서문에 보낸 글에서 자, 북한 같이 국제적인 과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무역에 모든 게 소외된 나라 그리고 자국민 먹여 살리는데도 지금 실패한 나라조차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핵무기 확산이 쉬워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핵무기 자체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느냐가 결국 사활적이다 인류의 생존에 네. 이제 이렇게 지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국제 통제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치학의 관점도 결국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느냐였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홉스처럼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묶어내려면 뭔가 더 큰 것에 대한 공포심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을 묶어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서로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만약에 한쪽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위험한 거죠 사실은. 한쪽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전쟁하기 쉬워져요. 왜냐하면 너 나한테 꼼짝 못할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공포를 갖고 있고 사람들은 공포에서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바로 지금 우리 정프로 말씀처럼 국제정치학의 냉혹한 논리가 되는 거고 그래도 칸트식으로 결국 세계평화는 영구평화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내면에 양심이 있다 이거죠. 도덕 의무가 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없어. 그럼 히틀러가 왜 태어났겠어? 전쟁은 왜 일어났고? 바로 반박 들어가네. 없어. 히틀러는 잘못된 부모의 양육도 우리 어린 왕자 나오듯이. 그래서 결국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오펜하이머를 보다 보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오펜하이머가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결국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매국노가 있나 돼버릴 거 아닙니까? 미국이 힘을 이제 세고 소련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지금 소련한테 뭘 같이 공유를 하자느니 그죠? 적국하고 같이 뭘 공유하자더니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청문회죠. 사실상 건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는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뭐 고문이에요? 아니 고문이라보다 재판 이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민재판.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이 결국은
이 사람 과학자잖아요. 예전에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로마 교황청에 종교 재판 당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현대판 갈릴레오 갈릴레이다. 그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 그 아인슈타인도 그랬죠. 아니 도대체 나는 나치가 싫어가지고 내 조국을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조국 독일이었잖아요. 근데 나치가 싫어서 버리고 왔는데 오펜하이머 너는 지금 뭘 하냐? 너도 빨리 버리고 도망이라면 나가버려. 너 충성을 다한 조국이 지금 너를 버리고 있는데 너 뭐 하냐?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깊이 실망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 똑같은 나치와 같은 일이 지금 미국에 벌어지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실망을 하게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결국 유태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미국 사회에 왓습이라고 하죠.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치. 끊임없이 아무리 천재라고 집에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1890년대 프랑스에 일어났던 드레비스 재판 아니냐. 유태계 장교가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 참 흥미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런 막 드라마틱한 연속인 거죠. 네네. 또 이 사람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1904년에 태어나서 1967년에 사망했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바로 1904년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 해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정말 물리학에서 획기적인 업적이 이루어졌던 그 바로 그때죠.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그거 태동될 때 이 사람이 그 양자역학의 대가들과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사귀었던 이야기들 이런 게 아주 뭐 재밌습니다. 뭐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 청문회 할 때 이 네. 오펜하이머가 살이 엄청 빠졌어요. 네. 얼마나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미궁 대장사랑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 미궁 대장사랑 광고 한번 듣고 올까요? 빅동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부모님, 가족, 연인, 다이어터 등 소중한 분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장 건강 선물 세트를 균일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달 최대 30% 균일가 맞춤형 장 건강 선물 세트 품절시 조기 마감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네, 여러분의 장을 사랑하십시오. 미궁 대장사랑. 장이 일단 깨끗하게 비워줘야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튼튼하지. 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 많이 먹는 거를 뭐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해서 빨리 쓰면 되는데 또 운동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빨리 장 속에 있는 여러 속변이라고 할까 노폐물 이런 걸 좀 빨리 빼줘야 돼.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미궁 대장사랑, 특히 이제 미궁 대장사랑이 가정의 달에 30% 할인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 네, 빨리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미궁 대장사랑 선물용으로도 좋은 미궁 대장사랑 또 뭐 효사랑 빼사랑 등등 여러 제품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펜하이머 되게 잘생겼네요. 네, 거의 뭐 배우 같죠. 배우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키는 뭐 지금 어느 책은 178cm인데 이 책은 178cm로 나오는데 네, 또 어떤 책은 178. 183cm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체중이 하여튼 60kg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항상 아주 왜소해 보이죠. 그러면 체격이 네. 워낙 살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완전 골초고 정말 골초였고 또 술도 뭐 이 사람이 정말 그 마티니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해요. 제조를 마티니를 딱 만드는데 항상 잔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딱 주니까 그렇지. 아주 시원해야 시원하고 차가운 잔 이렇게 마시고 참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기다 보니까 연문이 많았죠. 인기 많은. 아니 얼굴이 진짜 너무 잘생겼어. 그 정민여 스타일. 네,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자, 오펜하이머의 생애를 담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두 사람의 저널리스트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탐사한 네. 내용을 책으로 1100페이지, 우리나라 번역된 게 1100페이지짜리입니다. 일단 그 오펜하이머의 초기 생애부터 네, 한번 네.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태어날 때 네. 이제 1896년에 최초로 방사능 이런 거 들어보셨죠? 1896년? 네, 그때 프랑스의 베크렐이라는 사람이 방사성을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요즘 뭐 방사능 피폭됐을 때 몇 베크렐 이 얘기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베크렐. 아. 네. 어우, 바로 딱 나오시네. 네. 베크렐. 베크렐 몰라. 세슘이랑은 상관없어? 아니 그러니까 단위. 베크렐이 단위라는 거예요? 센티미터처럼?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가 뭐 퀴리 부인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지 네.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방사능 연구들을 하시고. 퀴리 부인. 네.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그 원소가 원자 핵이 붕괴될 때, 핵이 쪼개질 때 그 방사선이 방출되는 걸 방사능이라고 해요. 방사선이 아. 방출되는 게 방사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 방사선이라는 건 입자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원자 핵이 쪼개질 때, 네. 그 쪼개질 때 이제 사방팔방으로 어떤 입자들이 방출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방사선이라고 부르고, 네. 방사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게 붕괴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일, 그게 바로 방사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이럴 때죠. 바로 그런 과학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새로운 뭔가 혁신이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오펜하이머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 부모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 이민 온 이 유대계 이민자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데 아주 뭐 정통 유대교 있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교들은 어느 세계를 가더라도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라고 해서 거기 가고 이러는데 그런데 가진 않았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더 세속적인 당시에 윤리문화협회라고 하는데 네. 유대교 이제 지도자들이 네네. 또 좀 세속적인 좀 더 그 종교적인 유대교 냄새보다는 좀 더 그 타협하는 나이롱. 그런 쪽에 나이롱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인간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네.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네. 그런 협회에 이제 그쪽에서 만든 학교를 다니게 하고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독일에서 자란 뭐 정말 그 집안이 뭐 그렇게 별 볼 일은 없었던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이제 자기 사촌들이 미국에 가서 먼저 정착하고 있으니까 간 거죠. 이제 네. 초청을 받아 갔는데 이 아버지가 옷감을 보는 눈이 좋았다는 거예요. 직물. 이 옷감을 이 특히 색감을 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벌면서 이 아버지가 공부는 안 했지만 독학으로 문학, 예술 이런 공부를 했는데 특히 아버지가 좋아했던 게 그림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림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네. 자기 자식들에게 나눠줘요. 그게 나중에 그 자기 자식들이 힘들 때는 그림 한 점씩 팔아가지고 생활하고. 그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엄마는 화가였대요. 네. 엄마가 아주 우아하고 아주 뭐 눈동자가 해청색 눈동자에 속눈썹이 길고 검은 아주 섬세한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불행하게도 오른쪽 손이 기형이었다는 거죠. 오른쪽 화가인데? 손이, 예, 화가인데. 그래서 항상 그 팔은 긴 팔을 옷을 입고 네. 항상 장갑을 끼고 다녔대요. 자기 이제 기형을 감추려고. 근데 뭐 워낙 이제 온화한 성격에 또 미술의 재주가 많아가지고 파리에 유학을 간 거죠. 네. 네. 집안이 여기 외가집은 처음부터 좀 그래도 이민을 먼저 왔기 때문에 좀 잘 살았던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미술 공부를 인상파 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와서 나름 개인 화실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잘 나가는 화가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엄마는 그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재밌는 게 이 엄마가 먼저 자기 아버지 약혼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물론 약혼을 했지만 참 재밌네요. 저는 당신이 인생을 최대한 즐길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돌보도록 해줄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내게 표현할 수 없는 달콤함을 느끼게 해줘요. 잘 자요, 내 사랑. 이렇게 아버지에게 딱 이 편지를 보내고 결혼식 올리는 거죠. 엄마가 굉장히 로맨틱하고 좀 적극적이시네. 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시대에. 네, 그 시대에 여성의 어떤 사회적 성공이 제한된 시대. 어. 그렇게 해서 1903년에 결혼을 했고 네. 그리고 아주 돈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돌봐주고 싶었대요. 그 오펜하이머의 아빠를. 네. 왜요? 그렇지. 어린이집, 돌봄을 케어를 받고 계시잖아요. 어린이집을 하고 아, 이거 돌봐주고 싶은 약간 본능 같은 것도 있나 봐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저는 잘 아, 돌봄 정민은- 받고 싶지. 아, 그래요? 돌봐주고 싶진 않던데. 뭐 그런 성향들이 좀 있나 봐요. 아니, 왜냐면 제 최근에 뭐 제 후배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네. 아내한테 그렇게 돌봄을 받더라고요. 막 모성애를 좀 자극하나 보다. 그리고 네. 아침에 네. 일어나고 밤에 자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아내가 다 체크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잔 시간이 한 6시간 미만이잖아. 네. 그러면 그날 밤에는 뭐 저녁 10시 내지 뭐 잘 수 9시에 있게. 오빠 오늘 좀 일찍 자. 어제 1시간 좀 못 잤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자는 시간을 좀 이렇게 모든 걸 다 건강 매니징을 트레이너예요? 완전 건강 매니저. 뭐 그러니까 식단부터 해갖고 그리고 뭐 오빠가 뭐 이렇게 잘 되는 길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조네 내조 그야말로. 그렇지. 네. 정민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애플워치에 그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기계로. 애플워치예요? 기계로 그걸 대체해 사도 시간이 되겠네. 모자랍니다. 더 주무십시오. 뭐 이런. 그래, 기계로 대체해. 그게 그 아내가 꿀팁 뭐 고마워요. 남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그냥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가 아닐까? 아니 현명한 여자네. 돈도 못 벌어 아직. 아 그래? 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 벌어도 아마 그렇게 못 할 것 같아. 어. 근데 그게 그 여성의 그 캐릭터인지 하여튼 네. 그런 모양이에요. 네. 지금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분. 그건 신혼이죠. 맞아. 그건 맞아. 아, 나도 신혼 땐 그랬어. 그렇지. 맞아요. 그래. 네. 그래요? 네. 아 처음 일단 할 좀 때. 지켜보세요. 아 지켜볼까요? 네. 하긴 뭐 최소한 몇 년은 경과를 하고 나서 초반에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딥니까? 초반에도 못 받아보는 못 사람들도 받아봤어요, 있는데 애프로치가 있잖아요, 마도님. 예. 그래갖고 그 아내는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면 또 1kg 커피를 또 한 잔 딱 타준답니다. 눈 뜨자마자 이제 정신 맑게 해주려고. 그 드립백으로 딱 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네. 네, 1kg 커피. 어떤 분들은 이제는 광고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너무 이제 다 안다 이런 말씀도 하시겠습니다만 네. 다 아는데 왜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신제품도 계속 출시하니까. 네, 여러분 콜드브루가 새로 나왔습니다. 콜드브루. 한 병에 한 500ml씩 네.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건데 콜드브루는 또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6,000원, 7,000원 한 병에? 정도 선이어서 네. 부담이 없고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집에 있는 네. 그냥 얼음 꺼내다가 찬물에 타가지고 마시면은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1대3 비율로 네. 마시면 1대3이면 약간 진해. 내가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1대4야. 자기는 1대4야? 나는 1대5까지 먹습니다. 우유 타서 마시니까 더 좋던데요. 콜드브루에 우유도 타요? 네. 오, 괜찮던데요. 네. 독특한 방법이네. 미역국에 넣어도 맛있을걸요? 아니면 뿌리마켓 선식에다가 섞어서 먹어봐요. 그런 식으로 할 건 뭐 콜드브루는 뭐하러 차게 마셔. 맛있던데. 어떻게도 다 맛있지. 뭐해도 맛있는 네. 1kg 커피입니다, 여러분. 콜드브루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제 그런 상황이셨고 결혼을 하고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났죠. 1904년에 네. 2년 만에 태어났는데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웨스트 88번가에 아파트 11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한 층을 다 쓰는 거예요. 오. 돈 많이 벌었네? 아버지가 원래 이제 같은 직물상을 건가 해요. 보다. 돈을.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집안에 소장했던 미술품이 피카소 작품들, 피카소? 렘브란트, 그리고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 작품, 고흐, 돈 많이 벌었구나. 네, 이런 작품, 세잔 뭐 이런 작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주 그림을 좋아하셔가지고. 자식들이 그 그림 지금까지 간직만 하고 있어도 이거 둘째 아들은 그래서 나중에 둘째 아들도 결국 프랭크 오펜하이머도 대학에 쫓겨나요. 그 네. 공산주의 활동에 했다는 이유로. 그럴 때 목장에 있으면서 그냥 생활비 없으니까 그림 한 점씩 팔아가지고 생활했죠. 네. 부모가 어쨌든 능력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결국은 딱 이제 집안에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오시고 하니까 네. 엄마가 딱 철저한 규칙에 따라 집안 이제 가정을 운영하는 거죠. 집안의 가훈은 탁월함과 목적이에요. 이 집안의 가훈은 탁월함과 되게 있어 보인다. excellence and purpose. 그러니까 결국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조물주가 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다 개별마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하고 탁월함. 이 집안의 어떤 가훈은 탁월함과 목적. 우리 집 가운도 오늘부터 이거야. 그래요? 되게 있어 보인다 이거. 가훈이 있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려고요. 이걸로 탁월함과 목적으로. 그리고 가정부가 3명이나 돼요. 와. 입주 가정부만 3명. 네. 그러니까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고 거기에다가 뭐 유모도 있고 프랑스인 가정교사도 있고 뭐 정말 뭐 아주 완벽한 최상류층의 삶이네. 그리고 주말만 되면 가족이 운전기사가 이끄는 승용차를 타고 시골로 네. 드라이버를 가고 또 롱아일랜드 쪽에 여름 별장을 또 아버지가 구입을 하고 거기서 바로 오펜하이머가 배운 게 뭐냐 항해술을 배운 요트를 네. 그 미국에서 어떤 있는 집안 자제들에게 독립심과 여러 가지 삶을 헤쳐나가는 어떤 용기나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요트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트 몰고 혼자 가가지고 그 바다와 한번 하는 연습을 한다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12m짜리 호화 요트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아니 직물로 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요트도 사고. 뭐 직물 다단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가 기성복이 이제 점점 유행하던 유행이 시작하던 시기였다고 그래가지고 시기를 아주 예, 잘 탔구나. 그 특히나 또 이제 당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네. 1등 국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시운이 좋아가지고 엄청난 요즘 치면 거의 뭐 기백억 대 이상 부자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고 금슬이 좋은데 성격은 좀 엄마 아버지가 좀 다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슬이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좀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부부였다 이런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좀 유쾌하고 열정적이고 이런 성격이고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리고 나중에 오펜하이머는 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친화력이 너무 좋아서 좀 비천하게 느껴진다. 비천하게? 아, 사람들한테 막 너무 사람들하고 잘하니까 좀 그게 별로 또 안 좋았다. 그리고 엄마는 오히려 내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뭐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거죠. 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저녁 식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아들이 아주 부끄러웠다 이렇게 나오죠. 아들이 부끄러워했다. 네,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엄마는 아주 조용히 앉아가지고 경청하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감정을 좀 절제하는 스타일. 네네. 엄마는 감정을 절제하고 아버지는 감정을 분출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엘라가 이제 둘째 아들 프랭크를 낳았고 했는데 둘째를 낳아가지고 둘째는 얼마 안 돼가 죽어버렸어요, 병으로.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우리 큰 아들도 잘 죽을까봐 그러니까 걱정돼. 너무 그러니까 과잉보호를 하게 됐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세균에 감염될까봐 다른 아이들하고 절대 접촉하는 걸 금지시키고 오. 길거리 음식도 오. 길거리 음식 먹으면 안 돼. 머리 자를 때도 그 이발소 가야 되잖아. 이발사를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발소에 가서 괜히 병균 옮으면 안 돼. 이런 너무 좀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너무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하게 느꼈대요. 괴로워했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엄격한 기준이 엄격하고 아버지는 좀 외향적이고 그러면서 좀 자기는 그런 것들이 좀 창피했다. 아버지가 특히 좀 창피하게 느껴졌다. 특히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걸 너무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이 아들이 천재란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중에 아버지 맨날 그런 이야기해요.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너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한테서 어떻게 이런 천재가 태어났을까.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천재였대요. 그렇죠. 이 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막 공부 안 해도 그냥 무조건 1등 하는 친구들 한 있잖아요. 번만 봐도 막 다 근데 또 외워지고. 나중에 나와요. 근데 절대 공부한다는 티를 안 내는 거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공부한다는 티를 사람들에게는 안 내려고 해요. 왜요? 천재 소리 그런 애들 들으려고? 있더라고. 본래 근데 너무 천재들이 좀 별로야. 그런 천재가 많아요. 하나씩 하고 있어. 새벽 2시까지 해놓고. 그 우리나라에 그 여자 천재 중에 한 분이 전혜린이라고. 네. 아. 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세계 않았다. 한가운데 그 번역한. 그 번역한 예, 맞습니다. 아, 나도 좀 많이 한다. 어떻게 진짜. 많이 알아 진짜. 그 전혜린 씨가 네. 그 경기고를 나가 서울법대를 들어갈 때 수학을 빵점 받았거든요. 빵점이. 근데 그-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론이 벌어졌대요. 이 수학이 그 기본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물론 그 당시 이제 한국 전쟁 와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었지만.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2등인가 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 빵점인데 어떻게 전체 2등을 그걸 해? 했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입학 성적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학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도는데. 네. 근데 이제 전혜린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 정은이 나오거든요. 경기여고 다니는 동문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맨날 학교에서는 책이나 소설 읽고 음악 듣고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서는 완전 밤을 새가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뭐지 이중적이야 너. 아니 그냥 난 그만큼 머리가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있어 그런 애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정말 전교 1등 계속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딱 그런 식 있죠.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있는데 딱 갑자기 생각하더니 머릿속으로 탁뭐 풀지도 풀지도 않아요. 않아. 그러더니 갑자기 쫙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재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하는 거예요. 쇼였군. 네. 집에서도 집에서 요즘엔 무지무지 하더라고요. 그냥. 괜히 이거 하늘 보는 척하면서 있어 그런 애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천재라고 불리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공부를 안 해도. 그러니까 참 그게 묘한 거죠. 이런. 근데 이 천재라는 게 왜 천재냐니까 이 친구가 돌 네. 연구하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그 12살이 되었을 때 지질학자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자기가 이 암석 연구한 거에 관련해 가지고. 12살에? 12살에. 그러니까 그 지질학자 중에 한 명이 얘가 어린 소년인지 모르잖아요. 그 편지가 오고 하니까 얘를 모르고 뉴욕 광물학 클럽 회원으로 추천하고 회원으로 추천했으니까 너가 와서 이제 연설을 해야 된다. 네.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아니야. 이거 나 어린애라고 이거 밝혀달라. 아빠가 좀 말을 해주니까 아빠가 재미있잖아요. 그 애를 데리고 아빠가 간 거예요. 네. 거기를 그래가지고 야 너 가서 해봐 이래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연설을 하러 간 거죠. 네. 아빠 엄마가 이제 애를 데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청중이 너무 처음에 이제 자 지금 로버트 오펜하이머 씨를 소개합니다 하는데 꼬마가 탁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좀 이 연단에 오르니까 애가 키가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여요. 이 연단 끝에 머리카락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도 이제 애가 원고를 이제 읽고 끝낸 거죠. 천재는 천재예요, 12살 때. 그 예전에 그 왜 피아제라고 아동 심리학 연구했던 네. 그 피아제 같은 경우도 피아제 몇 살 때였죠? 피아제는 10살 시계 전이었나? 브랜드 그 피아제? 예, 거기 나오지만 그 피아제. 네. 아동 심리학자로 유명해요. 아동 아, 교육학의 최고의 어떤 그래요? 권위죠. 영원한 이름이죠, 피아제가. 근데 피아제 같은 경우도 그 10살 때인가 뭐 하여튼 정말 어릴 때 그 논문 현상 공모에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수상을 하러 받으러 갔죠. 근데 이제 자 누구 피아제 씨 상 받으러 나오세요 하는데 웬 꼬마가 아장아장 걸어 나가지고 상을 받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거든요. 이 천재들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율곡이 뭐 이런 사람도. 아 그렇네. 우리도. 네. 네. 하여튼 천재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우리 애는 천재구나라고 네. 아니까 얘를 잘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더 과잉 보호야. 그렇죠. 근데 좀 그런 게. 근데 이 부모가 진짜 헌신적인 게 뭐 예를 들어 자기 이제 동생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펜하이머 동생도 고등학교 다닐 때 초스라고 유명한 이제 영국의 영신이 있죠. 초스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바로 초스에 관심 있어 바로 뛰쳐나가지고 초스가 1721년에 초판 시집이 나온 게 있거든요. 1721년. 200년 전에 나온 초판 시집 구해갖고 애한테 바로 선물 주는 거야. 이 책 읽으라고. 멋지다. 멋져.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루트가 연주하고 싶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플루트 연주자 조지 네. 바렐을 불러가지고 바로 가정교사래가 우리 아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교육에는 부모가 돈 하나 안 아낀 네, 거예요. 네. 네. 정말 대단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너무 지나치게 응석바지로 키워진 거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너무.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믿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성질을 막 부리는 거예요. 내 하자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걸 했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당시 그 윤리문화협회라고 거기 만든 세속적인 좀 유태교 학교를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태인들도 이제 우리가 너무 독자성을 가지지 말고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자. 네네. 이런 이제 주의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유태인들이 당시에 생각해 보면요. 미국이 독립선언하고 이럴 때 보면 있잖아요. 지금 워싱턴에 가면 독립선언 관련 박물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초기 문서들 많잖아요. 그 문서 중에 유태인들하고 그 계약했던 서류들도 많아요. 독립 어떤 미국 건국 세력들하고 건국의 아버지들하고 유태인들도 이제 새로운 일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유태인들도 새로운 땅을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네. 좋잖아요. 유태인들 입장에서 여기 이 땅에서는 종교와 뭐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산다. 유태인들이 바라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가 있는데 그 나름 괜찮았어요. 유태인들한테는. 그런데 당시에 1873년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장기 공황이 와요. 롱 디프레션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뉴욕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경제 안 좋아지면 항상 유태인 놈들 때문이야. 독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호텔에 투숙 우리 안 받습니다. 그래요? 미국도. 그러니까 유태인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교 클럽이라든지 사립학교 이런 데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유태인들한테. 문호를 딱 닫아버려요. 참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러면서 이제 유태인들한테 좀 약간 좀 폐쇄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유태인들은 그래도 이 미국 사회에 동화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 신념을 가진 그 유태 세력들이 만든 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이 학교가 아주 그 창시한 사람이 애들라는 사람인데 아주 괜찮아요. 요즘 치면 이런 좀 전인 교육을 한 거죠. 이 사람 지론은 뭐냐면 어떤 모든 아이들은 무엇이든 하나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학의 재능이 없으면 얘는 손으로 만드는 예술적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키워주는 거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학교에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목표는 뭐냐면 더 나은 세상이고 그래서 개혁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학교에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자랐던 거죠. 근데 애초에 이 학교가 에티컬 컬처 스쿨이 처음에는 이제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유태인들도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학교로 했는데 이 학교 소문이 나잖아요. 이 좋은 학교가 학교라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구나. 그렇죠. 예, 분당에 뭐 특정 학교 견학은 그렇죠. 네, 분당에 한 네. 대안학교가 있는데 네. 그 학교가 대안학교라는 건 처음에 뭡니까? 그냥 정말 이 친구들 하는데 이 학교 소문나니까 뭐 우리
김영란 대법관, 안희정 지사, 뭐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자녀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도 나중에는 노동자들은 한 10%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집안 좀 좋은 부유한 집안 애들이 다 이 학교로 오게 되는 거죠. 오펜하이머도 그 가운데서 참 탁월한 학생이었다는 거죠. 오펜하이머가 평생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도 그때 학교에서였던 좀 뭔가 항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항상 너희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를 보라고 계속해서 훈계를 받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마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다가 순응하지 말고 이 세상을 어떤 윤리적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너희들은 항상 그렇게 봐야 된다. 참 이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여러분이 그 네. 112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아메리칸 네. 프로메테우스에서 한 20페이지 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10페이지도 안 본 것 같아 지금. 1100페이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네. 네. 돌아온 2부에 네, 다 하죠 뭐. 다 한번 소화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오펜하이머 삶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